안녕하세요. 미디어 클래스 이진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범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3주간 정보통신윤리교육 연수와 겸해 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는 교직원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3주 동안 슬기로운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 교사를 위한 저작권 정보 인권 교육인데요. 심도 있는 강의를 해주실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시 TV 채널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심우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주로 이제 법이나 인권, 정치 문제를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기존에 이제 제 경력 때문에 미디어 관련된 교육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그 미디어 법제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정보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수에 참여해주신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가 끝나면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강연 내용 중 궁금한 것이나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그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생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댓글로 질문사항이나 소감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에 앞서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크게 제목은 이제 교사를 위한 저작권과 정보 인권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 인권이라고 그러면 너무 또 포괄적이기도 하고 또 달리 보면은 법을 또 너무 강조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오늘 강의 드리면서는 그런 개별적인 조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하실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초점을 두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자를 중심으로 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명품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실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소속과 이름을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콘텐츠가 창작, 유통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저작권법 등 기존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성과 함께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요 강의 자료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라고 한다면 핵심적인 건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인공지능 기술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기보다는 되게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실은 이제 1950년대에 다트머스 워크샵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우리 그 미로를 탐색하는 생쥐 같은 이제 그런 모델이 인공지능 초기의 모델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모델이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엄청나게 집적시켜 놓은 다음에 어떤 특정 지식을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최근에는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거의 인간이 학습하는 구조를 이제 모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왔죠. 근데 보통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발전한 이 모델을 보면 중간중간에 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도한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러다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거쳐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특히 인공지능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또 다른 이런 태조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걸 조금 상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태조기를 AI 윈터, 즉 AI의 겨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AI 윈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좀 우리가 사안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에 과도한 기대를 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으로 공상과학 소설을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현실적인 윤리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이야기들을 고민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된 이후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두 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변화는 뭐가 있냐라는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응책이 법인데 그런 법을 통한 대응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따 강의 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들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요 강의 자료에는 알고리즘 기반 규제의 전면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향후에 우리 미디어 환경, 미디어 법제 환경이 변화되는 그 맥락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미디어 법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크게 보자면 이제 이런 디지털 환경의 변화라는 게 세 가지의 사회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규율 및 규제 대상의 불확정성, 불확실성, 요 두 고거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규제 사안들이 많이 등장하죠. 아마 선생님들 많이 이제 사례를 보셨을 텐데 매번 문제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선거 시점에 문제되는 게 포털에서의 기사 배열, 뉴스 배열, 그다음에 연관 검색어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회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버라든지 어떤 그런 교통수단들이 새롭게 매개하는 수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거기서 또 이해관계자들 간에 어떤 싸움도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이 전환되는 맥락에서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가장 이해하기 좀 난해한 부분은 규율 및 규제 대상의 불확정성인데요.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규제 방식을 내지는 인권 보장 방식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과거와 달라진 새로운 미디어 세상 속 우리가 알아야 할 미디어 법제와 관련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정보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왜 법제 이야기를 하냐라는 걸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법이라는 도구는 어떤 우리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도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법, 미디어 법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는 미디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법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전제로 해야 될 거는 일단은 미디어 법이라는 게 별도로 단일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헌법, 민법, 형법 뭐 이런 법들이 단일하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미디어법이라는 건 단일한 법은 아니고요.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법들을 의미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여러 분야의 법들이 흩어진 특히 미디어와 관련된 법들이 흩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 두 번째 나와 있는데요. 미디어 영역이 되게 확장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문, 뭐 TV, 라디오 이렇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매체가 되게 다양한 생활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그것이 어떤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침투해 들어간 영역들의 특성에 따라서 새로운
법이나 규범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미디어 법제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제가 잠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뭐 연관 검색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 뉴스 기사 배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바로 앞으로 향후에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그런 새로운 문제점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디어 법제는 미디어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를 규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두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디어라는 게 과거에는 매스미디어라고 해서 개인의 특성하고는 별 관련이 없었거든요. 개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지는 개인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뭐 경제적 신분이 어떤지 또 선호도가 어떤지 이런 것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아까 모두의 이제 인공지능 기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술적인 요인들이 도입이 되면서 미디어가 개인의 최적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거의 저희가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OTT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 가지고 뭐 프로그램 TV 그러니까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개인 최적화 경향이 드러나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개인 최적화 경향이 극대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의 구성 원리가 엔드 투 엔드 원리, 즉 최종단에서 최종단까지를 연결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고 이 최종 끝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얽혀 있어서 거미줄 같은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고 그 끝단에는 항상 개인 이용자들이 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최적화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마 선생님들 학교에서 많이 경험하실 텐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진을 찍는 것부터 해서 요즘에는 영상 같은 것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이런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생산자들 내지는 매개하는 사업자들이 보통 연결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더 유통이 원활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어떤 지능화 미디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런 공유가 더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에서 컨텐츠가 올라가면 보통 이런 컨텐츠를 선호할 만한 사람에게 바로 추천을 해주죠. 그러면 또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전파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 어떤 미디어의 소비자 내지는 생산자 요 구분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구분이 없어지면서 어떤 산업이나 기존의 어떤 기업들이 매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매개를 하는 이유는 유통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런 산업적인 매개가 또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개인의 개인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산출해낸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해내고 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SNS에 공개를 해서 올렸을 뿐인데 그것이 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다든가 뭐 또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공유되는 정보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시민교육적인 의미에서 이런 미디어 법제 환경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 개인과 사회의 사고방식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 어떤 SNS나 이런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되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고방식까지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특정 검색어를 검색을 했는데 우선순위로 노출되는 그런 결과가 사람들의 생각을 좌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산업적인 어떤 선정성을 노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 구조나 사고 패턴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환경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 주로 이제 학교에서 특히 이제 중등의 경우에 많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미디어 활용과 관련된 법제를 만약에 가르친다면 어떤 법률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미디어 법률로는 이제 방송법, 그리고 특히 이제 시청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법이라고 불리는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신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이 신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터넷 신문도 이 신문법의 규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미디어와 관련해서, 주로 새로운 미디어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 미디어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사업자를 규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들을 보호하거나 내지는 이용자들의 행위 패턴을 규율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동 음란물이나 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게임에 관한 규제가 있죠. 우리 셧다운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해서 셧다운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시장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질서다 보니까 어떤 디지털 재화에 대한 어떤 재산성을 인정하는 저작권법,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찾아보시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 법률들인데요. 아마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법률들을 뭐 검색 엔진에다 검색을 하시면 이 법률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들을 읽어보시고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읽다 보면 쉬운 것들도 있는데 되게 어려운 것들도 있다. 그럼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다 교육을 해야 되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 헌법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개별적인 법률들은 사실은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디어와 관련된 헌법적인 규정은 뭐가 있는지 잠깐 보시면은 헌법 21조에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21조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언론 출판, 뭐 출판사 문제인가, 언론사 문제인가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남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헌법적인 근거는 우리 헌법 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언론 출판, 즉 표현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 벌써 이런 표현의 자유, 미디어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 제한의 문제에 대해서 상정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사생활이라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미디어 이런 게 도입이 되면서 개인의 최적화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그래서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8조도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작권의 문제는 우리 시장 경제 질서가 전제된 재산권이 강조되는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우리 헌법에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22조 2항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여기 나온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생산해내죠.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법률로서 보호한다. 즉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라는 거고요. 저작권은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23조에 규정이 돼 있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이 법률이 바로 저작권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22조, 23조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저작권의 내용들을 꼭 핵심이라도 교육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조는 제가 이게 저작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 내가 어떤 직업을 향유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재산적인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도 이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15조는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냐면 그 선생님들께서 최근에 교사분들이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채널을 운영할 때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헌법 1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요 맥락에서 교사라는 직업과 함께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헌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창작자의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헌법은 뭐 이 정보인권 내지는 어떤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 아주 개괄적인 내용을 이미 예정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도입으로 인해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권리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권리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이미 상정하고 있는데요. 요 37조 1항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기존에 어떤 자유 내지는 권리 이런 목록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국가는 그것을 최대한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어떤 프라이버시라는 개념하고 개인정보 내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개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준다라는 것과 개인정보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 이 두 개를 선생님들은 구분하실 수 있나요? 질문을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미디어에서 이렇게 들을 때는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 사생활 보호나 뭐 프라이버시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두 개가 구분이 되고요. 사실은 우리 헌법은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조문에도 없고요. 근데 아까 사생활 보호라는 부분은 이미 헌법 조문에 있었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라는 건 이미 헌법이 보장하고 있던 거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내가 혼자 있을 권리라는 거예요.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 그래서 누군가 침해하면 침해한 순간에 배제할 수가 있죠. 나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해가 이루어지면 그 침해를 배제한다. 소극적인 권리인데요.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이제 적극적인 권리예요. 침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내 정보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국가나 아니면 권력자가 개인을 침범해 들어오면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침범해 한다라는 걸 조건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보 유통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뭐 기업에다가도 내 정보를 주고 국가에다가도 주고 친구들한테도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정보가 막 떠돌아다니니까 이제는 나의 정보라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한다.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헌법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새로운 권리가 도입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개인정보는 보장받아야 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헌법은 이 권리를 애초부터 상정하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그런 권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권리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실 이 개인정보 말고도 우리가 새로운 인권 개념들 많이 등장할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예를 들자면 right to explanation이라고 해서 어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 이것이 어떤 결과를 산출할지에 대해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권리로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보장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법도 많고 또 그 법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헌법이라는 메타 어떤 법이 있었는데 그 법 자체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뭐 이제 미디어 법제와 또 헌법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새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이제 미디어 법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이제 미디어 법제의 이제 주요 법률 사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강의를 구성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는 아까 제가 어떤 법률들 막 말씀드리면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안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법이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시고 이래서 문제구나, 또 이래서 교육이 조금 필요하겠구나, 이런 인식들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문들을 직접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이죠. 우리 학생들이 제가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제 아들내미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휴대폰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톡을 깔아주면서 너 여기 함부로 글 쓰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SNS를 통한 명예훼손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명예훼손인데 특히나 대한민국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가장 교육이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진실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진실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답을 이야기하면 진실인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러면 해외는 어떤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형벌로는 처벌하지 않아요. 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예훼손 조문인데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요 사실에 걸리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되어 있죠. 사실 적시라는 건 누가 어떤 행동했어요 라는 표현이면 되는 거지, 이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요 구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인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잘생겼잖아요. 제가 잘생겼다라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생겼다라는 게 진실인데도 그것을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못생겼다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인 사실을 이야기해도 자꾸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정한 조문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생겼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제가 유포하는 바람에 여기 2항에는 근데 보시면 이 사실은 진실인지 허위인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2항에 보시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허위인 경우에는 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인 사실을 얘기해도 처벌이 되는데 그것이 허위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금 더 형벌이 가중되어 있죠. 예, 요런 이 조문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 이제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실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처벌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냐, 라고 해서 그 개정 법률안들이 많이 이제 발의가 됐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명예라는 것을 중시 여기는 어떤 법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평소에 어떤 SNS를 통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명예라는 것과 모욕이라는 걸 우리가 구분을 조금 해야 됩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적시한다. 누가 잘생겼다, 누가 돈을 얼마를 번다, 누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 사실을 적시하는 문제고요. 모욕은요, 그냥 의미 없이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의미 없이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모욕도 또 처벌하고 있어요. 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세심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당연하죠. 여기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44조의 2, 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 제가 다 읽어드리긴 뭐하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올라와 있을 때에는 그 침해받은 사람은 그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그 포털이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IT 기업들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44조의 2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업이 삭제 안 해야 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익을 위해서 누군가 제보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내지는 내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라고 뭔가 호소하는 정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삭제하게 되면 오히려 정보 올린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떤 제도를 도입했냐 하면 여기 이제 임시조치라는 게 등장하죠.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시조치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지금 상황 판단을 하기가 어렵네. 삭제해달라고 요청은 들어왔지만 함부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를 또 제한하는 게 될 수도 있겠네 라는 판단이 들면 일단 애매하니까 블라인드 처리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삭제하지 않고 접근 차단만 하겠다라는 게 임시조치입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유한 규정을 또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외국에는 또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 명예훼손 정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떠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이 떠돌아다니는 반면 또 많이 삭제됩니다. 임시조치를 하고 30일이 지나면 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삭제할 수가 있어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임시조치를 한 다음에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해에 뭐 3, 4만 건씩 그러니까 블로그 글이나 SNS 글들이 삭제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결국엔 삭제가 되니까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 임시조치를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아직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에 관련된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닐 때 그것이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그냥 위축되지 말고 삭제 요청을 하면 일단 1차적으로 그 내용 여부하고 상관없이 블라인드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요 임시조치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데 주로 포털 서비스의 하단에 가면
정보 삭제 요청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삭제 요청을 하게 되면 임시 조치라는 것을 먼저 해주고요. 만약에 이제 그 내용이 불법성이 명확하다, 그러면 그건 삭제를 바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는 아주 핵심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어떤 우리가 인터넷 발자국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남았을 때 그것을 삭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우스갯소리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어, 이건 근데 이게 조금 야한 농담은 될 수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기 우리 장모님께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검색을 했는데 그 무슨 지식인 뭐 이런 그 검색란에 요즘에 제가 뭐 뭔가 이렇게 조금 성생활적으로 뭐 힘들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이렇게 검색 결과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이 저를 처음 보시고 굉장히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정보가 계속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포털에다가 삭제 요청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삭제 요청을 했을 때 블라인드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신의 어떤 근데 뭐 성생활이 힘들다 이 부분의 문제는 제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쓴 거였는데, 제 이름하고 똑같고 저의 명예 사생활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삭제 요청을 했더니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블라인드 처리를 해줍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 임시 조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불법 정보라는 것이 유통이 금지되는 건데요. 뭐 제가 이 세세한 내용들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대충 보면 이런 것들은 금지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음란한 보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불법 정보에 해당되는 게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 의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이런 것들이 불법 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SNS에 올리는 정보에 대해서 조심시켜야 되는 정보들은 바로 요 44조의 7, 요거를 이제 잘못 올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저작권 얘기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저작권 개념만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어떤 글씨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게 저작물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저작물의 예시는 우리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충 어떤 것이 저작물로 보호가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아마 선생님들 이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요 8조는 넘어가고 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자, 저작권을 강조하다 보면 저작권 이용이 저해될 수가 있죠. 근데 저작물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정보를 뭔가 학습하고, 나도 누군가한테 정보를 받아서 학습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생산해내는 정보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창작 문화가 진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작권만 보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정 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원래 컨텐츠를 만들어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게 원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시조치 말씀드렸잖아요. 게시물 관련해서. 저작권 관련해서도 저작권 있는 정보가 뭐 예측치 않게 게시판에서 또 떠돌아다닌다. 그러면 그걸 또 삭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비슷한 제도가 저작권법에도 존재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인데요. 아까 개인정보 말씀을 드렸는데
어, 개인정보 여기 보시면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여기 알아볼 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기반으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면 내지는 또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관리하시는 모든 학생들의 정보는 다 개인정보죠. 그래서 사실 외부에다가 공유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학급에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당연히 친구들 전화번호 알 수 있고 이름 알 수 있고 그 친구의 번호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외부에다 유출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어요. 학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든, 즉 이게 조금 법률적인 용어로 식별 가능성을 얘기하는데요.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정보가 식별 가능성 정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을 식별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민간에서 활용하는.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측면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개인정보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렇게 개인정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엄격하게 보장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가명 처리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예를 들면 선생님들 그 학급에 존재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성만 남기고 뒤에 이름을 다 삭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명 처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요 가명 처리가 도입된 건 뭐냐면 정보를 분류하고 통계도 내고 분석도 해야 되는데 자꾸 개인정보 때문에 정보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특정 정보를 삭제해가지고 쓸 수 있게 예외가 도입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 개인정보는 뭐 어쨌든 원칙은 어떤 정보를 활용하려면 그 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동의 없이 쓰면은 불법이다라는 게 이제 원칙이라는 것까지 그래서 전반적인 미디어 법제의 이야기를 법률들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 주민등록번호가 저희 나라에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우리나라에만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고 있다니 그것도 신기했고요. 네. 뭐 가명 처리 방법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가명 처리할 때 뭐 김땡땡이라고 하기도 하고 김땡석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가명 처리하는 게 조금 예, 일반적인. 일단은 가명 처리라는 게 제가 그냥 어떤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사례가 어떤 이름을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학교 내부적으로 활용할 때는 뭐 가운데 이름을 삭제한다든가 끝에 이름을 삭제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이제 딜레마 상황이 이제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하나만 삭제를 했을 때 학교 구성원들은 그 삭제된 게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삭제해도 그건 개인정보입니다. 가명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두 개를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성만 알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맥락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지금 가명 처리에 뭐 이름을 가운데를 지우고 두 개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가명 처리고요. 보통 우리가 가명 처리라고 데이터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예 어떤 이름이 있으면 이것을 암호화시켜서 난수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특정한 정보를 추가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다는 게 뭐냐면 키 값을 여기서 줘서 계산을 다시 해야 그 정보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명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름 중간을 삭제하고 두 개를 삭제하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가명 처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미디어 법제에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활용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저희 개인정보 보호랑은 좀 상충되는 개념인데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윤리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선생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주셔서 사실 이미 좀 어떤 일각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어려운 개념, 추상적인 개념인데 요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불확정성과 응답적 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황이 불확정적으로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법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의 법은 어떤 명확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거나 못하게 한다라는 목적이 딱 명확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규제할 대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어때야 될까요? 되게 유연해야 되잖아요. 막 상황에 맞춰서 막 할 수 있게. 바로 그 의미로 responsive law, 응답적 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뒤에는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법적 추론에 있어 목적 우위 또는 지배 현상. 그래서 법 형식주의를 탈피한다. 이게 뭐냐면, 법의 목적은 뭡니까?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이죠.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면, 단순히 어떤 요건을 딱 정해놓고 그 사안에만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을 유연하게 만들고 유연하게 접근하자라는 것이 응답적 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능주의적, 실용주의적, 한목적적 법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응답적 법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한번 뭐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응답적 법이 사실은 인류의 법의 역사를 놓고 보면 진화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예를 들면 중세 시대 내지는 우리나라 지금 뭐 조선 시대까지는 억압적 법, 즉 국왕이 억압해가지고 이렇게 지켜라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게 억압적 법이고요. 자율적 법은 이제까지 우리가 근대화 이후에 우리가 추구했던 법인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율 대상이 있으면 법률에다가 명확하게 이거 규율하려면 이런 요건인 경우에 규율을 한다라고 해서 법에다 딱 요건을 정해놓는 것. 그래서 형식이 되게 중요하죠. 개념이 중요하고. 근데 응답적 법은 형식이 뭐 그것들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질적인 정의, 실질적인 그 목적 자체, 인권 보장이라는 것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데이터 3법이나 이런 게 통과가 되면서 핵심이 됐던 게 뭐냐면 아까 가명 처리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식별 처리라는 게 되게 강조가 됐었죠. 그게 강조된 이유는 아까 제가 개인정보 개념이 식별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식별 가능성을 없애면 개인정보 개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막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 관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의 가운데를 없애냐, 세 번째를 없애냐, 두 개 다 없애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경우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누군지 알겠네. 예를 들면 우리 반 학급 학우들 중에 심 씨가 저 혼자밖에 없는데 심땡땡이라고 그러면 저를 지목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비식별화 뭐 이런 거에 되게 초점을 맞춰 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칙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준이 뭐냐 하면 식별 가능성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의 공인 윤리 기준에 부합된 경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 식별 가능성이라는 그 개념이 딱 들어가 있는데 법에 유럽연합은 윤리 기준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 윤리 기준이 도대체 뭐냐? 즉 응답적 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맥락에 따라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지만 인권을 보장할 수 없으면 활용하지 말아라. 윤리 기준이 그렇게 좀 유동적인 윤리 기준이 강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요약하자면 형식적으로 A는 B다라고 해서 그 A에 해당됐을 때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목적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인권 보장, 그다음에 위험의 방지 이런 목적에 맞게 법을 운용한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달리 응답적 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법 진화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미디어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법들이 응답적 법의 형태로 바뀐다. 그리고 선생님들 많이 보실 텐데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그 부서의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질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정답이 있었어요. 요 형식적인 법의 단계에서는. 근데 이제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맥락을 다 따져봐야 되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맥락을 판단해라. 그게 바로 또 응답적 법으로의 진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 위원회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합의제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적 법의 개념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요거는 이제 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자꾸 식별 가능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다라는 거죠. 개념적인 표지. 근데 오히려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보다는 진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냐. 또 정보 남용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냐. 이 목적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아래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너무 상황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응답적법 패러다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법이 유동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을 때 윤리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부분에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가장 교육하기 좋은 방식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법률 조문들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렇게 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란다. 그 사례를 들어주고 요건을 들어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적용되는지도 판단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른 접근, 교육을 더 강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제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점점 이 미디어 세상을 보면서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 법보다는 윤리 이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법적 규범, 법에 대한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법에 대한 리터러시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법적 규범 및 규제의 보충성.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법으로 이거 처벌되는가, 이거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법은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우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 인권을 보장하고 위험을 방지하고 그게 우선이지 법부터 적용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리터러시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아키텍처에 대한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즉 기술적 구조에 대한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이건 뭐냐 하면 아까 엔드-투-엔드 프린시플, 그러니까 E2E 원리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원리를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하나의 정보를 올렸을 때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또 그것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예를 들면 윤리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윤리는요. 교과서에 있어서 문구를 읽고 이것이 윤리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윤리의 내용들이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하나의 어떤 소통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이나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적 또는 감성적인 역량 이 부분을 좀 타겟팅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수동적인 사회 참여라는 것이 굉장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또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시민성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시민성 그러면 디지털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을 디지털 미디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많이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비판적 사고력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그런 역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문제가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까지 법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이 있으니까요. 법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소극적으로 갑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시민들 간에 협업을 해 나가면서 또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가면서 서로 소통하는 이제 그런 맥락들을 만드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법보다는 윤리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 즉 응답적 법이라는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면서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리터러시나 소통이나 디지털 시민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 강조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런 법보다는 윤리를 좀 더 강조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이제 교육 콘텐츠 제작에 고민이 많은 교사들을 위한 저작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명성으로 인해 윤리적 고찰에 필요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드릴 사례 중에 선생님들께서 가장 교육 현장에서 어려워하실 부분들, 물론 이미 많이 해소가 됐을 겁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 이후에 강의하시면서 요런 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도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부분에 타겟팅을 해야 되는가, 이제 두 가지의 사례가 이제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저작권 문제. 아마 요 규정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법률 규정을 보진 않으셨는데 다양한 그 학교 교육용 지침서, 저작권 지침서를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 교육용 자료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형 도서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일단은 교과형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선생님들하고 관련이 없고 교과서를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 측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과형 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형 도서를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형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항이 아마 선생님들하고 관련된 것일 텐데요.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표됐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검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 내지는 교과형 도서에서 공표되어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넣더라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육 목적으로 쓰는 거에 있어서는. 근데 그 조건이 있죠. 여기에 보면 일부분을 이라고 돼 있어요. 전체를 다 카피해가지고 쓰면 안 되고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딜레마 윤리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일부분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일부분일까? 10분의 1인가, 5분의 1인가, 4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2분의 1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저작권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나온 지침서에 보면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막 표시는 해놨어요. 근데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맥락에 따라서 이것이 양적으로는 절반을 갖다 놓더라도 이거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간 건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양적으로 10분의 1을 갖다 놓더라도 전체를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맥락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침서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은 자꾸 그 양적인 걸로 접근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인 법으로 접근해서 10분의 1이라고 규정돼 있으면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 왜곡된 관점을 좀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일부분을 판단하실 때는 이것이 전체를 다 뺏겼다라고 볼 수 있겠냐 아니겠냐 이것을 본인 입장에서 어, 이해를 해봐야 된다. 근데 그 판단이 물론 쉽지 않겠죠. 근데 그 나중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판단하는 경험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기준 정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적으로 딱 이렇게 그냥 하게 정해주세요라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기존의 문화였다면 이제 새로운 디지털 시민성은 얘기해 보니까 이런 게 정답이야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일부분이라는 게 저는 이제 현장 교사 선생님들을 자주 만나는데 질문이 그거예요. 20%면은 허용된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그 기준 안 봤나 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공적인 기준을 준수했다고 해서 나중에 혹시 뭐 전체 복제하고 비슷한 현상을 발생시켰을 때 선생님들이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문제라서 결국엔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스스로 또 판단하고 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함께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용으로는 자유롭게 비교적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중등학교 여기 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러니까 초중등까지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되고요. 고등교육이니까 대학까지도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대학은 빠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서 그 저작권료를 내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낸 상황에서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교재로 쓰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뭐 돈도 내고 해야 되는데 여기 중학교까지는 예, 뭐 그런 공표된 저작물을 쓰는 거에서는 별도의 어떤 금전적인 지불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저작권법 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그나마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가 이제 학생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냥 이걸 쓰면 되겠냐? 선생님들이 뭐 공표된 거니까 그냥 막 갖다 써야겠네. 라고 해도 되냐라는 건데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여기 보면 요 대통령령이라는 표현도 있고 제한들이 조금 있어요. 그게 보시면 일단은 선생님들이 공표된 저작물을 쓸 때도 그것이 저작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접근 제한 조치, 복제 방지 조치.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글 파일을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복제 조치를 안 했다라고 이제 오인을 받을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 뭐 그 LMS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 수업 자료 올리시고 뭐 학생들하고 공유하는 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올리고 그다음 외부로 100% 공개만 안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유튜브에 자신의 수업 자료나 수업 내용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어떤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의 표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시로 요 두 가지를 이제 샘플을 만들어 봤어요. 이게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뭐 학교 학생들을 위해 수업 목적으로 제작 개시된 것이므로 수업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요. 사실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도 유출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교육적으로는 뒤에 보시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경고 문구라는 게 이제 요런 예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단 경고 문구를 하도록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표된 저작물을 활용해서 수업 자료를 만드시면 거기에 이런 문구를 하나 넣어주시는 게 정확하게 맞고요. 만약에 이렇게 넣은 자료를 학생들이 그대로 외부의 어떤 뭐 해피캠퍼스나 뭐 이런 그 뭐야 자료를 이렇게 공유하는 사이트에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 쓴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 자료를 그대로 그냥 갖다가 그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선생님들은 일단 첫 번째는 경고 문구를 표시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스로는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게 되는 거고요. 그 학생은 사실은 그거를 이제 외부에다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공유를 했기 때문에 학생이 처벌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요거 문구를 넣어놓고 이거 유출하면 안 된다라고 지나가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에 따르면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출처 표기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왔는지 아니면 어떤 서적에서 가져왔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 인터넷 사이트하고 뭐 언제 가져왔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서적에서 가져올 때는 보통 우리가 공인된 인용 규칙들이 있잖아요. 저자, 그다음에 논문 제목, 그다음에 학술 저널 제목, 그다음에 연도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그 인용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을 준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뭐 굳이 위반한 것까지 우리가 상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저작권 위반은 단순히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특수성인데요. 재산권 침해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어떤 수업 자료를 배포하실 때에는 이거 외부에다가 공유하면 안 된다라는 그 안내를 조금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일단 저작권 사례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윤리 관련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개별 정보부처들, 그러니까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다 들어간 정보부처들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즉 우리 국가적으로 이런 인공지능을 추구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3대 기본 원칙입니다.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 요걸 추구하면서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 원칙. 그다음에 당연히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건 인간 존엄성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공공선의 원칙.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공적인 복지 내지는 공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명확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술의 한목적성의 원칙. 여기 보면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개발 활용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장 큰 대원칙으로 국가가 이제 천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도 어떠신가요?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당연한 말을 또 하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가 제시한 인공지능 세 가지의 원칙이 비판을 좀 많이 받기는 합니다. 근데 당연한 만큼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공공선의 원칙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활용한다는 건 사익을 위해서 활용한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그때 기술의 도입이라는 것이 공공선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술의 활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 때 공공선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개발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살상 무기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애초에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취지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이렇게 3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10가지 핵심 요건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 10가지를 또 세분화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학생들한테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될지 대충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권보장이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한 민주적 가치와 국제인권법 등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제가 뭐 선생님들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데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할 것 같아서 조금 설명드려야 될 거예요. 국제인권법 등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아까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메타 법이 헌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왜 국제인권법을 이야기를 할까라는 겁니다.
헌법은요, 아주 다양한 인권의 목록 중에 법적으로 보호할 것들을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을 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인권은 대체 어디서 나오냐? 대체적으로 국제인권법, 국제인권조약, 뭐 무슨 인권선언 이런 데에 표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보장해준다라는 측면에서 국제인권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 자, 여기 왜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시 프라이버시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라는 개념은 식별정보라는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해졌어요. 과거보다. 그래서 다시 프라이버시의 시대로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양성 존중인데요. 하나 사례를 들어드리면 선생님들 그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안내하는 음성 이것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요즘 선택하죠. 네. 근데 디폴트 세팅은 뭘까요? 여성. 여성. 예. 근데 그게 예전에는 디폴트 세팅만 있었고 남성 선택하는 선택지가 없었죠. 그죠? 그러면은 남성 선택지는 왜 들어왔을까요? 다양한 요구. 네, 다양성을 존중. 사실은 이제 그런 목소리, 남성의 목소리가 도입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다양성 존중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젠더 편향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 있죠. 최초의 디폴트 세팅의 목소리가 여성 목소리로 되어 있어요. 디폴트 세팅이. 바꿀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은 항상 누군가의 일을 도와주고 비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런 어떤 젠더 정체성을 고착화시키는 그래서 왜곡시키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팅에서 남성 목소리 그래서 아마 알렉사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고 남성 여성 선택하라는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면 이제 그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요 인공지능 스피커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아까 내비게이션 말씀드린 이유가 특정 젠더를 나타내는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것 자체도 어떤 편향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흑인을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태그가 고릴라로 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시아 사람을 사진 찍었는데 태그가 원숭이로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술 개발 자체가 굉장히 인종 편향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젠더 편향성, 인종 편향성, 그다음에 뭐 여기 다양한 편향들이 기술 개발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양성 존중이라는 게 중요하다. 제가 보기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현대화된 인권 침해는 다 차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 차별이 없는 이 원칙들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침해 금지 그래서 어쨌든 위험성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성. 그다음에 연대성인데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집단 간의 연대성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떤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재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이후의 세대도 중요하고 그들과 어떤 암묵적인 소통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적인 그런 바탕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 편향성이 최소화되도록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데이터 관리는 뭐 이미 선생님들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모 기업에서 미국의 A모 기업인데 거기서 이제 어떤 채용을 할 때 그 인공지능한테 채용 서류를 검토를 시켰더니 결국에는 남성 그 합격자들만 나왔던 결과가 있었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채용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남성만이 어떤 이 가부장제적인 질서 속에서 남성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비즈니스를 잘하더라는 그 편향을 그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 그런 데이터 자체 편향성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 책임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책무성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성은 뭐냐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근데 책무성은 뭐냐면 꼭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의적 윤리적으로도 뭔가 나한테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책무성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 보통 accountability라는 단어를 이제 요렇게 쓰는데 보통 책무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국가 기준에는 책임성이라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10번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들어왔는데 투명성입니다. 이 투명성은 뭐냐면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이 알고리즘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그 메커니즘을 전제로 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논제가 바로 설명 가능성입니다.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XAI, 그래서 Explainable AI라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저는 뭐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쉽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스스로가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변경하고 생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초의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했던 사람도 왜 이런 결과를 산출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XAI라는 프로젝트가 미국에서도 추진되고 있고요. 우리도 X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 설명 가능성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설명 가능성이라는 건 최소한 사업자들이 그 기술을 채용화를 하려면 그 알고리즘을 개괄적으로라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투명할 때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의 효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이 중요하고요. 요거를 이제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안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기사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연관 검색어, 검색 순위 이런 것들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기사를 추천했는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기사가 우선순위로 배열이 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거는 뭐 이런 선호도가 반영이 됐겠구나라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 투명성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 요거 보시면서도 야, 10개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인공지능 아니면 투명성이 없어도 되고 안전성이 없어도 돼?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저작권이랑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명성, 안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칙이 있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 와, 네. 디지털 시대 미디어 관련 논쟁들을 이제 교실에서 다루어 보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논쟁성을 재현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민교육적 맥락에서 논쟁성 재현 경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 윤리기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저작권 사례에서는 일부라는 그 단어로 제가 예시를 드렸었는데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명확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담론으로까지 이어지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핵심은 바로 논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껏 물론 우리 교실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추구가 되고 있고 그런 논쟁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마주하면 토론이라는 거에 익숙치 않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쟁을 해본다라는 거 익숙치 않고 논쟁을 시켜보면 나중에 싸웁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적으로 고민하고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시민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 시민교육이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여러 가지 개념정의나 뭐 비판적 사고력, 뭐 논쟁적 사고력, 뭐 여러 가지 뭐 정보 활용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이죠.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억압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논쟁성 재현의 원칙, 세 번째가 학습자 이해관계 인지의 원칙입니다. 억압금지의 원칙은 당연하죠. 선생님들이 어떤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억압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이런 억압금지의 원칙과 연계되어 있는 게 바로 논쟁성 재현의 원칙인데, 억압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사회에서 다툼이 있는 쟁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교실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그 논쟁을 학생들이 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것이 바로 논쟁성 재현의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습자 이해관계 인지의 원칙인데, 이것은 사실은 미디어 리터러시하고 좀 다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같을 수도 있기도 한데,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상황이나 나의 이해관계에 그 선택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학생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후보자를 뽑았을 때 나의 실생활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걸 학생들이 알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시민교육의 그 원칙으로서 국내에서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세 가지 원칙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논쟁성 재현의 원칙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논쟁성을 재현하려다 보니까 억압 금지를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논쟁성을 재현할 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하려면 그 사안이 너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쟁성 재현이 중요한데, 이걸 약간 철학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어떤 주장을 합니다. 자, 환경이 지금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운행을 중단해야 된다. 미세먼지가 심하니까라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주장을 합니다. 자동차 운행을 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자동차 운행 안 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줄어? 라고 누군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처음에 애초에 자동차 운행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처음에 근거 말고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미세먼지가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에 경유 차량들이 움직여서 미세먼지가 증가한 거라는 통계가 있어라는 또 다른 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유 차량 운행 중단한다고 미세먼지가 저감돼 반론이 또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다른 반론이 제시가 되죠. 그래서 반론이 제시되고 또 다른 논거가 제시되고 반론이 제시되고 또 다른 논거가 제시되고, 이게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무한태행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누구도 승복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한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안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사형제는 존치해야 되나요? 폐지해야 되나요? 이거 밤샘 토론하면요. 물론 이제 저는 인권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사형제는 폐지하는 게 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제 신념이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가치관에 따라서 이거는 합의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무한태행은 뭐냐 하면, 우리 끝장 토론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세상의 모든 사안은 다 끝장 토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끝장 토론, 예전에 TV에서 했었죠. 끝장 토론하면 정말 끝장이 나나요? 밤샘 토론하면 정말 끝장이 나나요? 제가 끝장이 날까봐 우려하는 마음으로 새벽까지 봅니다. 그러면 새벽 한 3, 4시쯤에 그 사회자가 뭐라 그러냐면, 거의 7, 8시간에 걸친 토론을 했지만 결국에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안은 논쟁적입니다. 그리고 그 끝장은 안 납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끝장내려고 해요. 뭘로? 과학적인 근거로. 또 내지는 어떤 유력한 권위자의 말로 이렇게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쉽게 끝장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 끝장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온 롤즈라든지 하버마스. 감히 제가 대학자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원초적 입장, 그래서 어떤 찻대고 폿대고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들을 다 제거했을 때 결정을 내리면 이 무한태행이 중단된다라고 원초적 입장. 그 다음에 하버마스는 누군가를 강압하지 않는 대화를 하면
정답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상적 담화 상황.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중단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게 존재하겠습니까? 현실의 논쟁이나 현실의 사안은 현실이지 진공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롤즈나 하버마스는 이론적인 진공 상태를 전제로 해서 이 무한태행을 중단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애초에 많은 사안들이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면 학생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명예훼손의 문제도 사실을 적시했는데 이게 왜 명예훼손일까요? 그럼 뭐 어느 정도 사실까지 적시를 하면 명예훼손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해봐야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내가 이런 기술은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도 아까 일부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부만 활용한 게 전체 저작물을 뺏긴 건지 안 뺏긴 건지에 대해서 혼자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이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우리가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있구나. 그런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논쟁을 해보고 그런 경험이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는 무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논쟁과 소통을 통해서 기준을 정립해온 역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디어 환경 더 그렇거든요. 갑자기 해외로부터 내지는 신기술로 막 유입이 되니까 계속 정부나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국가가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법도 사실은 이제는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더라도 그것에 기반해서 자꾸 소통하면서 그러면 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논쟁이나 소통들을 해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안 해보면 결국에는 기준 만들어주세요라고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디어 환경,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고요. 약간 더 철학적인 문제로 그 말씀을 드리면 The Circumstances of Politics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새로운 환경이 들어오고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들어오고 계속 논쟁적이에요. 이걸 규제할까 말까. 그리고 여기까지 규제할까 저기까지 규제할까. 그 환경이 바로 정치적 환경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규제를 어떻게 할까, 어느 정도로 규제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일치, 갈등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성실하게 토의를 해도 불일치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의 우리 사회에 직면한 전제 조건이고요. 갈등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그런 갈등에도, 그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해요. 물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지만 잠정적으로라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라는 게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 논쟁이라는 것이 없는 사회는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디어의 어떤 기술적인 활용이나 뭐 하면 돼, 뭐 하면 안 돼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미디어 사안을 놓고 학생들이 이렇게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스스로 논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자꾸 심어주는 게 물론 대한민국과 같이 입시가 중요한 이런 환경에서 그런 논쟁의 경험을 갖는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경험을 두세 번이라도 해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어떤 토론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것 그런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미디어 교육이라고 했을 때 시민교육의 본질로 좀 돌아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논쟁성을 재현하고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하면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맞습니다. 네. 네, 와. 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논쟁을 경험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을 딱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네.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제는. 그런 기준이 어떤 게 좋은지에 음. 대해서 논쟁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저희가 읽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그 출석 체크를 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채팅창에 소속과 이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지금 네. 이제 질문이 없는데요.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맥락적으로 이제 판단을 이제 정확한 기준이 중요한 것보다 이제 맥락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제 논쟁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저작권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제 내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윤리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 이제 저작권자는 이제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기준을 정해달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런 사람처럼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윤리적이야, 괜찮아. 그런데 주관적이라서. 이제 그 저작권자는 인정하지 않을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발생하는 책임은 또 나한테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아까 일부라는 이제 그 표현과 관련해서 이게 10분의 1이나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냐 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 본인 입장에서 요 정도 쓰는 거는 사실은 전체 저작물을 그대로 표절했다라고 뺏겼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 그걸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단순히 내 개인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또 주변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이 정도 쓰는 게 과연 저작권 침해일까? 라는 거. 물론 거기에는 이제 기존의 판례라든지 행정처분 사례를 알고 있는 뭐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소통을 해보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 명이 소통을 했는데도 정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될까 안 될까? 근데 그런 경우는요, 사실은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 저작권자가 이긴다라는 그 뭐 확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보기에 논쟁적이면 재판에서도 논쟁적입니다. 그리고 교육 컨텐츠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보면은 어떤 LMS라고 하는 플랫폼에 올리고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걸 전제로 한다면 사실은 그런 컨텐츠는 꼭 뭐 저작권 침해 여부를 외부에서 누가 막 찍고 들어와서 너 내 거 왜 썼어? 인용 없이 왜 썼어? 막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이제 항상 법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실제 사안이 발생하죠. 저작권자가 수업용 자료 중에서 내 거 들어갔는데 이게 뭐 전체 5분의 1을 넘었네, 10분의 1을 넘었네, 막 이러면서 이제 따지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선생님들 중에서도. 근데 이게 재판에 가면 그냥 원래 논쟁적이었기 때문에 논쟁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침해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선생님들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것이 일부 사용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한 근거도 있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정말 이게 전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만 있다고 한다면.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정해주는 게 편하죠. 근데 이게 제가 참 뭐 법을 하고 법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합법입니다. 어디까지가 불법입니다. 이게 참 명확하고 클리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이상을 쓰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10분의 1을 쓰더라도 저작권 침해일 수도 있는 거고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런 맥락에 따른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해보는 게 바로 논쟁성을 재현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썼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반론을 또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자꾸 해보면서 아, 이런 반론도 가능하네. 그럼 나는 여기까지 좀 내가 쓸 수 있는 범위를 좀 좁혀야겠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선생님들이 보면 이제는 선생님들 보니까 커뮤니티들이 되게 많아요.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외톨이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본인 혼자서 막 이거 책 보고 여기 답이, 여기, 이거 보면 이게 정답이겠거니 막 이러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은 합리적인 기준들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교육적인 목적에 한정해서. 그래서 답을 드리면 좋지만 답이야 사실은 뭐 저작권위원회나 이런데 교육용 그 도서 활용 지침이나 공개된 정보 활용 지침 이런데 이제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 보시면은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만 또 맹신하시다가 오히려 저작권 위반으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이 위반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른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일단 살펴보고 거기에서 이제 맥락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양심적으로 하게 되는 거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이게 뭐 개인의 양심보다도 양심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게 소통하고 이게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저희도 사실 어렸을 때 이런 미디어 시대를 살아보면서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아니라 지금 같이 도래해서 맞이하고 있는 세대라서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저희도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법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 법은 딱 잘라서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응답성으로. 맥락적으로 이제 판단한다는 또 논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예, 심의문 교수님의 알찬 강의로 금요일 오후 의미 있게 채웠는데요.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핵심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마지막에 언급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제가 사실은 법, 정치, 특히 법학을 전공한 입장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가 교대에서는 또 몇 안 되는 법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요구합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다. 그래서 그걸 정답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요. 전문가들이 정답을 알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 맥락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거죠.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런 논쟁했던 맥락들을 학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맥락이면 이게 정답일 거다라는 것이 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어떤 뭐 확고한 정답을 알고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교육 현장에서도 뭐 이런 미디어 윤리, 그다음에 미디어 법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실 때 법률적인 지식 내지는 윤리적인 지식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쟁점 사안들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토론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법대를 다니면서 4년 동안 항상 그랬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안지를 그대로 써야 돼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써야 됩니다. 근데 그 교육은요, 정말 구시대적인 교육이고요. 이제는 토론을 하다 보면, 대충 이게 정답이야라는 어떤 경험치들이 생기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그 답을 도출해내는 역량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교대 처음 왔을 때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제가 텍스트 딱 만들어 놓고 그대로 보여주고, 여기에 정답을 그대로 써라. 라는 식으로 이제 했었어요. 근데, 제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모든 사안이 그렇게 명확해 떨어지는 답이 없는데, 그게 답이라고 제가 강요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상황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쟁점들을 던지고 학생들이 논쟁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 활용 교육이 될 수 있겠다. 단순히 어떤 뭐 기계는 이렇게 써요, 뭐 이런 플랫폼은 이렇게 써요, 이게 미디어 교육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면서 쟁점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 논쟁적인 수업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요즘 신기술 활용으로 인한 윤리적, 규범적 문제들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